당신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70년을 바쳐 시어머니를 모신 92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108세 고인의 온화한 미소 아래 상주석에 앉은 92세 할머니. 김순덕 씨의 눈가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70년. 22 나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시어머니 곁을 떠난 적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낯선 중년 남성 한 명이 상주석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제가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성은 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내가 죽은 후에 전할 것.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덕 할머니. 안에서 나온 건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이 활짝 웃으며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어느 한옥 마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옆에 여성은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순덕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덕아, 미안하다. 당신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7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4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 22의 순덕은 중매로 만난 25 청년 박영수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순덕은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전쟁 중에 모두 돌아가셨고 언니들 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순덕아,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서울 사는 집안인데 집도 크고 살림도 넉넉하대. 큰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그냥 여기서. 무슨 소리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서 준비해. 순덕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 집에 계속 얹혀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례날 순덕은 생전 처음 보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박영수는 키가 크고 얼굴이 희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순덕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댁은 당시로선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서울 북촌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 이기순 씨는 홀로 큰 기와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40이 채 안 된 나이였지만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 올립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거라. 영수야, 내 방으로 데려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처음 시댁 대문을 들어서던 날, 순덕은 마당 한쪽에 작은 사당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른 집의 사당과는 달리 그 사당은 유난히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고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저기는 뭡니까? 순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들어갈 곳은 아니니까. 절대 그 앞에 가지 마라.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냉기가 섬뜩했지만 새댁이 뭘 어쩌겠습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아, 이 집 규칙을 알려주마. 시어머니는 긴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와야 한다. 밥은 12찬을 차려야 한다. 시어머니 방은 매일 청소해야 한다. 빨래는 손빨래로만 해야 한다. 장은 3일에 한 번 봐야 한다. 마당은 매일 쓸어야 한다. 집안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외출은 허락받아야 한다. 친정 방문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규칙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순덕은 우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느리구나. 4시 정각에 일어나야지. 시계는 4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순덕은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2찬을 맞추려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김치, 나물, 구이, 조림, 찌개, 국, 전, 볶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 나물은 너무 짜. 이 국은 싱거워. 이 김치는 익지 않았어. 몇 끼마다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은 된장찌개 간이 조금 세다고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짐승먹이야. 다시 해.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깨지고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파편이 박혀 피가 났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빨리 치우고 다시 만들어. 순덕은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찌개를 끓였습니다.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천으로 감싸고 눈물을 참으며 그날 밤 순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옆에 누운 남편을 불렀지만 영수는 자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 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 영수는 착했지만 어머니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저한테 너무 심하셔요. 조금만 말씀 좀 해주세요. 영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순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해졌습니다. 순덕아, 이 방 청소가 엉망이야. 다시 해. 순덕아, 이 빨래에서 냄새가 나. 다시 빨아. 순덕아, 이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로 매서워졌습니다. 순덕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배에 소식이 없어?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 집은 대를 이어야 하는 집이야. 손자를 봐야 한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는 순덕을 데리고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해야 하오? 무당은 순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몸에 한기가 많고 기가 약합니다. 굿을 해야겠어요. 그날부터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와 장구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당이 춤을 췄습니다. 순덕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굿을 하고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쓰디 쓴 한약을 매일 3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4년째, 5년째. 시간은 흘러갔지만 순덕의 배는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것.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덕은 죽고 싶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큰 방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젠 어쩔 수 없다. 영수한테 새 장가를 드려야겠어.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없잖아. 이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내가 옆집에 사는 처녀를 알아봤어. 어머니, 제발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울었습니다. 울고 빌어서 아이가 생겨? 내년 봄까지 소식 없으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게 규칙이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부엌 칼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목에 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웠고 죽은 후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6년째 되던 해봉. 순덕의 배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생리가 멈추고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축하하오. 아이가 생겼소.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아이가? 네, 어머님. 의원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순덕을 따뜻하게 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했다, 순덕아.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순덕아, 몸조리 잘해야 해. 힘든 일은 하지 말고. 귀한 음식을 챙겨주고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삼계탕을 끓여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누워서 쉬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순덕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드디어 이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10개월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아이입니다. 산파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순덕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순덕은 다시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순덕아, 산후조리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 집안일이 산더미야. 어머님, 하지만 아직.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 옛날 여자들은 낳고 사흘 만에 일했어. 일주일이면 충분해.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순덕은 젖을 물릴 시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젖 좀 물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 밥상부터 차려. 아이가 울어도 안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우는데. 내려놔. 내가 안으면 벌은 나빠져. 내가 키울 테니까.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듯 안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자랐고 시어머니만 따랐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시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덕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아이는 순덕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순덕은 아들에게도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순덕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20살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이제 40이 넘었고 남편 영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수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영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유가족분 계십니까?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영수가 50대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의 나이 48세.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영수는 사업을 하며 인맥이 넓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은 상주로 앉아 끊임없이 절을 했습니다. 몸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다. 며느리가 해야지. 내가 뭘 안다고. 장례를 치르던 날 시어머니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아, 이제 넌 이 집을 지켜야 해. 나를 끝까지 모셔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아들도 이 집에 있는데.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잡았고 곧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결혼하면 분가하려고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들은 결혼 후 분가했고 1년의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덕은 70대가 된 시어머니를 혼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졌습니다. 순덕아, 물이 너무 뜨거워. 다시 가져와. 네, 어머님. 물을 다시 데워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너무 미지근해. 제대로 좀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물을 데워 가져갔습니다. 순덕아, 밥이 질어. 새로 지어. 네, 어머님. 밥을 다시 지어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되었어. 다시.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덕아, 방이 추워. 온도를 덧대. 네, 어머님. 매일같이 잔소리와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하루는 순덕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뭘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장이 복잡해서. 변명은. 얼른 저녁이나 준비해. 어느 날은 순덕이 화장실 청소를 조금 늦게 했다고 빗자루로 등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화장실이 이게 뭐야? 아이고. 빗자루가 순덕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덕의 등엔 멍이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 순덕은 거울로 등의 멍을 확인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80대가 된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밤마다 헛소리를 하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안 먹어. 어머님, 드셔야 힘이 나세요. 싫어. 치워.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밥알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순덕은 밤잠을 설치며 간병했습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쫓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은 저기야. 여기가 집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시어머니를 붙잡고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덕도 이미 70대. 체력은 바닥났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 좀 들러줄 수 없겠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엄마가 계시잖아. 알아서 좀 해줘. 그리고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요양원? 그건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무리하지 마. 그래도 엄마, 나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움은 없었습니다. 순덕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욕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싫어. 물이 차가워. 어머님, 따뜻한 물이에요. 씻으셔야 해요. 안 씻어. 나 줘. 시어머니가 버둥거렸습니다. 순덕은 온몸이 물에 젖고 시어머니와 씨름하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허리를 다쳤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90대가 된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순덕도 이미 80대, 허리는 굽고 무릎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일으켜 휠체어에 앉히는 것만 해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 해요. 아야, 아파. 조금만 참으세요. 시어머니를 일으키다 순덕의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쐬게 했습니다. 따뜻하시죠, 어머님? 고맙다. 시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또렷한 날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덕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 말에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 7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무 심하게 굴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도 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겨울,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어서 와라. 지금요?
엄마, 저 지금 출장 중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니까.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아들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알아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시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가족은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쯤 시어머니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님,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아.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아내.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08세 시어머니가 잠결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웠지만 원망했지만 7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순덕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후 이틀째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관리 좀 하셔야죠. 순덕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 내용뿐이었습니다. 순덕아, 당신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실수였어. 원래 우리 집 며느리는 따로 있었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 그 속 젊은 여성이 바로 진짜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이름은 최명희. 시어머니 귀순 씨의 친구 딸이었고 아들 영수와는 어릴 때부터 정혼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내 친구 최 씨의 딸이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며 컸지. 영수와는 중마고우였어. 둘이 너무 잘 어울렸어.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둘의 혼인을 정했어. 명희는 똑똑하고 예쁘고 착했어. 나는 명희를 딸처럼 아꼈어. 명희도 나를 어머니처럼 따랐지. 우리는 1953년 가을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 준비도 다 끝났고 날짜도 잡았어. 하지만 1953년 여름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명희는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름에 장티푸스가 돌았어. 명희가 걸렸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좋다는 약은 다 구했고 좋다는 의원은 다 불렀어. 하지만 명희는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어. 나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어. 아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마음이 죽었어. 내가 사랑했던 며느리, 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죽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알아누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며느리 될 사람, 딸처럼 아꼈던 아이, 그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수도 슬퍼했어. 하지만 젊은 남자였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지.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명희를 잊을 수 없었어. 그래서 1년 후 급하게 중매를 넣어 순덕을 며느리로 들였던 겁니다. 주변에서 영수 장가를 보내라고 했어. 대를 이어야 한다고. 나도 알았어. 그래서 중매를 넣었지. 그렇게 당신이 왔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엔
늘 명의만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첫날부터 난 당신이 명의처럼 보이길 바랐어. 명의처럼 말하고, 명의처럼 웃고, 명의처럼 행동하길. 하지만 당신은 명의가 아니었지. 당신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어.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웃어도. 왜냐하면 당신은 명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토록 매몰차게 대했던 겁니다. 순덕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 순덕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 모두 순덕이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내쫓으려 했던 것도 사실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당신을 보면 명의가 생각나서 괴로웠어. 명의였다면 예쁜 손자를 낳아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 마당 한쪽에 작은 사당. 그곳엔 명의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사당, 당신도 봤을 거야. 거기에 명의의 위패가 있어. 나는 7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사당에 절을 올렸어. 당신이 보지 못하는 새벽 시간에. 시어머니는 70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의의 사당에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이 4시에 일어나기 전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 순덕아, 이제야 고백해. 난 당신을 며느리로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은 늘 명의의 대체품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70년을 나를 시어머니로 사랑해줬지. 내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도 당신은 끝까지 나를 모셨어. 나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야.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순덕아.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70년. 허수아비로 산 70년.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산 70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해도 된대요.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너 할머니한테 받은 편지 읽어봤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요? 순덕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남긴 편지. 여기 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정말 이런 편지를... 정말이든 아니든 이젠 상관없다. 난 이제 이 집 떠날 거야.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가시게요? 어디든 이 집보단 나을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충격 받으신 거잖아요. 충격? 70년 동안 대체품으로 살았다는 게 충격이지. 할머니 돌아가신 건 충격이 아니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러셨는지.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나를 엄마로 생각한 적 없잖아. 할머니만 찾았지. 그건 이제 됐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잠깐만요. 그리고 아들은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순덕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7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집이라 느껴본 적 없는 곳. 순덕 할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마당. 모든 곳에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가구도, 그릇도, 이불도 모두 시어머니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7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의 사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명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 여자.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모습. 정말 예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부럽구나. 사랑받다가 떠났으니까.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사당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당을 돌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모은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던 순덕 할머니. 이번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담긴 집.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새벽 6시였습니다. 매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향? 이미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친구? 70년 동안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주세요. 가장 먼 곳이요? 그럼 강릉행이 있는데요. 그걸로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버스 출발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대합실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출장을 가는 듯한 회사원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거리들이,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70년을 살았던 곳이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릉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섰습니다. 10분 휴식입니다.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니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어머, 버스가.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휴게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요? 화순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다음 버스는 3시간 후에 와요. 3시간이요. 순덕 할머니는 휴게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농가 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은 좁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터미널을 발견했습니다.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92세의 할머니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저희 식당으로 가시죠.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괜찮습니다. 폐를 끼칠 순 없어요. 뭐가 폐예요? 어서 가시죠. 여기 있다간 감기 걸려요. 여성은 자신을 박선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선영을 따라갔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고 사실 배도 고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허름하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선영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돈은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국밥 드릴까요? 선영이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순덕 할머니는 국밥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준 게 언제였던가요? 70년 동안 늘 남을 위해 밥을 했지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순덕 할머니가 우는 걸 지켜봐 줬습니다. 한참 후 순덕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의 시집살이, 편지의 내용, 자신이 대체품이었다는 사실. 선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개를 저었지만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선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선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덕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순덕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영이 순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괜찮으시면 우리 집 빈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셔도 돼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말동무가 있으면 좋죠. 부담 갖지 마세요. 선영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선영의 집 2층 작은 방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이불은 보송보송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영이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과 방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마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8시까지 잤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선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손님인데요. 앉으세요. 선영이 밥과 국,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는 것. 이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선영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있을 순 없어요. 일을 시켜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익숙해요.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70년 동안 시댁에서 똑같은 일을 했을 땐 그렇게 괴로웠는데 여기선 일이 즐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선영이 고맙다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편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루가 보람찼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인 남성이었습니다. 선영과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 단골인 듯 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국밥 하나요? 네, 철수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성이 순덕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 새로 오신 분이에요? 네, 우리 할머니세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혼자 사는 호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자주 식당에 들렀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해졌습니다. 철수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는데 다들 서울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시군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쓸쓸하죠.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공감했습니다. 둘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순덕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시간 되시면 제 텃밭 좀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뭐 하러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혼자 가꾸기엔 너무 넓어서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수확물은 나눠드리고요. 글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순덕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철수의 텃밭은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농약 하나도 안 쳤어요. 다 유기농이에요.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텃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잘 가꾸셨어요. 할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 할머니는 철수의 텃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도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이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영의 식당을 돕고 철수의 텃밭 일을 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덕 할머니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 덕분에 이 식당 반찬이 더 맛있어졌어요. 할머니, 다음에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년 동안 시댁에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의 식당에서 셋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영, 순덕 할머니, 그리고 철수.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선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처음 오셨을 땐 얼마나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9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람 대접 받으셔야죠. 할머니는 귀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맞아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덕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집에 언제 오실 거예요? 집안일도 정리해야 하고.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거기가 어딘데 그래요? 어서 집에 오세요. 어디든 상관없어. 난 이제 그 집에 안 가. 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집에 오세요. 재산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집도 팔아야 하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 70년을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뭐가 있었던가요? 그 집도 땅도 통장도 모두 시어머니 이름이었고 이젠 아들 이름이 되었겠죠.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내 인생이나 살게 해줘.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이제 그만 전화하렴.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 골목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92년을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진짜 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편지를 전해줬던 그 중년 남성, 정민호였습니다. 선영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저 기억하시죠?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까지? 민호는 정민호라고 다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귀순 씨의 조카였습니다. 할머님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서요. 할머님을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모께서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고모께서 할머님 명의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70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돈이래요. 할머님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민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고모께서 할머님께 남기신 거예요. 집 지분 절반도 할머님 거래요. 그리고 땅도 일부 할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고모께서 마지막까지 할머님 걱정하셨어요. 혼자 남으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겨우 이제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순덕은 이미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고모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겠죠. 할머님이 어디서든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행복하세요. 고모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이제라도 할머님이 행복하시길. 민호가 떠난 후 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후회 없으시겠어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인걸요. 다만 조금 슬프네요. 시어머니도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이제 할머니는 자유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야, 엄마다.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것 같구나.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를 낳고 키웠지만 정작 엄마 노릇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할머니가 너를 키웠고 난 그저 밥 해주는 사람이었지. 그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너의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어. 할머니 눈치만 보다가 너와의 시간을 다 놓쳐버렸구나.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진 않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엄마는 이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9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으려고.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엄마도 숨 좀 쉬고 싶구나.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잘해줘라. 엄마처럼 살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고맙다고 말해줘라. 엄마는 이제 행복해. 처음으로 행복해. 그것만 알아줘.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순덕 할머니는 선영, 철수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92년을 살면서 바다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 이게 바다구나. 순덕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하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어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유예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세요. 세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잃어버린 시간. 돌아올 수 없는 세월.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7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이니까. 92세에 처음 맛보는 자유. 92세에 처음 느끼는 행복. 92세에 처음 가보는 바다. 늦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9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한 미소.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 남은 시간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니까. 6개월 후,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영의 식당을 돕고 철수와 텃밭을 가꾸며 마을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처음엔 재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젠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도 건강해라. 아내한테 잘해주고. 네, 엄마. 다음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순덕 할머니는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 철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게 벌써 6개월이나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선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70년을 함께한 집을 떠나온 거. 후회요?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저답게 사는 것 같아요. 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요.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선영이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9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별. 순덕 할머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70년을 잃어버렸어도 남은 시간을 진짜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일 아침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 온전히 쉴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떡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